네, 안녕하세요. 신승백입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신승백 김용훈이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소개를 잘해 주셔서 새삼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름이 신승백 김용훈인데 왜 저 혼자 앉아 있는지 궁금하실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저 혼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신승백이 어떻게 작업을 시작했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신승백 김용훈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 혼자 얘기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용훈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되고, 혹시 나중에라도 이제 김용훈이 신승백 김용훈 작업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것을 듣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코모도 64, 제믹스, MX2, 애플2 플러스, IBM PC XT, 펜티엄 그리고 컴퓨터입니다. 다소 긴 키워드이고 아마 앞에 있는 단어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 연령대인데, 이제 앞에 있는 단어들은 다 컴퓨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알 텐데, 이제 원래는 저기 나온 컴퓨터를 다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국 개인용 컴퓨터 역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던 컴퓨터 3가지만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MSX2, 국내에서는 IQ2000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아마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이었던 8비트 컴퓨터일 겁니다. 이 MSX2를 생각하면 이제 코나미에서 나온 스네처라는 게임이 저는 떠오르는데,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해보신 분 계셨으면 연령이 대충 가늠이 될 텐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이 게임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형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탐색하는데 그 사건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인간으로 위장해서 인간들 속에 숨어 있는 안드로이드를 탐색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시 약간 뭔가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바로 이 게임은 이제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컴퓨터는 애플2 플러스입니다. 이제 저는 이 컴퓨터를 이제 당시 컴퓨터 학원,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학원이라는 곳에서 처음 접했는데, 당시에 제가 접했던 애플2 플러스는 이렇게 유려한 외관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애플2 플러스가 고가였기 때문에 한국 기준에서는 당시 이제 청계천에서 이거를 복제한 소위 애플 호환 기종으로 처음 접했고, 당시에는 아마 한국이 저작권 협약에 가입하기 전이었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제하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역시 애플2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유로맨서라는 게임인데, 이것도 혹시 해보시면 네, 당연히 없네요. 네. 유로맨서 게임에서 이제 주인공은 해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장면이 저기 6달러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호텔에 투숙하고 다음에 돈을 내야 되는데 6달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의 처음 상황이 저 뒤에 있는 PAX라고 써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마련해서 숙박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어렵고 여기 나오는 영어들이 어려웠고,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당시에 주로 하던 뭐 슈팅 게임이나 아케이드 게임 같은 다른 복잡한 인터페이스였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이제 옆에 있는 장기를 매매하는 가게에 가서 이 캐릭터의 장기를 팔아가지고 이제 뭐 돈을 지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이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게임을 실제로 클리어한 거는 나중에 이제 MS 도스로 나온 버전을 통해서 이 게임을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컴퓨터가 이제 IBM PC XT입니다. 이거는 혹시 써보신 분이 안 계시네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IBM PC XT는 앞에 소개해드린 2개의 컴퓨터는 이제 8비트라면 얘부터는 이제 16비트입니다. 8비트고 16비트니까 성능이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이제 모니터를 보면은 뭔가 좀 더 단순하고 단조롭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IBM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원래 사무용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를 보려면 문서를 보고 수식을 처리해야 됐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고해상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메모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메모리에서 고해상도를 표시하기에는 당연히 컬러보다는 단색이 유리했고, 그래서 이 컴퓨터는 처음에는 단색이었습니다. 근데 IBM PC가 많이 보급되고 이제 가정에서도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물론 컬러 그래픽 카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에서의 고유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국어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죠. 이제 한글은 알파벳보다 컴퓨터에서 표시하기에 더 고해상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서는 허큘리스 그래픽 카드라고 단색을 표시하는 그래픽 카드를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어린 저한테는 당연히 이제 컬러로 나오고 게임하기도 더 쉬운 8비트 컴퓨터를 가지고 싶었는데 사실 이 컴퓨터하고 제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정식 교과로 편입하면서 이제 교육용 컴퓨터를 16비트로 선정하면서 이제 그때 벌어졌던 이제 8비트 컴퓨터와 16비트 컴퓨터 간의 이제 혈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대중적으로 퍼져 있던 건 8비트였는데 왜 교육용 컴퓨터가 16비트로 선정되었을까? 네. 역시 이 컴퓨터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임은 이제 서킷 엣지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도 주인공이 역시 이제 사립 탐정입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되게 흥미로운 게 여기 뒤에 있는 4개의 슬롯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두뇌에 있는 슬롯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캐릭터를 강화하는 방식이 좀 흥미로운데 두뇌에 이제 모드라는 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강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사실 그냥 뭐 칼을 들고 방패를 드는 거하고 그냥 형식만 다를 뿐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랬으면 이 게임이 기억이 안 남았겠죠. 이 게임에서 그 캐릭터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 모드라는 칩은 두뇌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그 칩을 장착을 하면은 이 캐릭터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다가 장착한 그 모드라는 칩에 의해서 제가 원치 않는 대사가 갑자기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게 주인하고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전투를 강화시키는 칩을 장착을 했더니 갑자기 공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 상황을 막 이상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던 게임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컴퓨터를 이야기하고 게임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게임을 좋아하고 어렸던 저한테는 이제 게임이 이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서도 있지만 사실 이제 게임이야말로 어떤 컴퓨터의 그 특성, 물질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게임은 항상 그 컴퓨터의 성능을 극한까지 추구해서 게임을 표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컴퓨터의 특성, 그 컴퓨터가 가진 고유한 측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컴퓨터를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고도 되게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컴퓨터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학교도 컴퓨터 과학과를 갔습니다. 다음에 제가 어떤 컴퓨터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컴퓨터가 무엇인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이제 이게 무슨 컴퓨터야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밑에 써 있죠. 유니버설 튜링 머신. 이게 튜링 기계라는 겁니다. 이 튜링 기계가 뭐냐면은 이제 무한히 긴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테이프 위에 기호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기계는 이 테이프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그 테이프 위에 있는 글자를 하나씩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이 표가 보이실 텐데 그 위치에 있는 기호와 현재 컴퓨터 그 기계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 동작이라는 거는 테이프를 한 칸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거나 그리고 해당 위치에서 글자를 쓰거나 읽거나 그리고 컴퓨터의 상태를 바꾸는 이 간단한 동작밖에 없는데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 이론적으로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름은 튜링 기계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수학적인 모델입니다. 모든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컴퓨터 과학과에 이제 뭔가 복잡한 컴퓨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이런 거를 배운 거죠. 시험 시간에도 실제 컴퓨터는 없고 종이 나눠주고 거기다 펜으로 이제 뭐 쓰면서 뭐 이상한 막 오토마타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그걸 막 풀고 막 그런 거를 했는데 이제 제가 계속 컴퓨터를 소개하고 게임을 소개했죠. 그럼 이제 다음에 소개할 게임이 뭘까요? 네. 저만 신난 거 아니죠? 네. 이제 바로 이제 튜링 테스트입니다. 이제 튜링 테스트 아마 요즘은 많이 아실 텐데 저기 있는 C라는 사람이 이제 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관인 C는 A하고 B하고 오직 저기 있는 것처럼 문자를 통해서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C의 역할은 이 문자만 보고 A와 B 중에서 누가 컴퓨터인지, 누가 인간인지를 이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튜링이 제시한 일종의 사고 실험인데, 이제 앞에 튜링 기계라는 것도 이제 튜링이 제시한 거거든요. 그 튜링 기계를 통해서 모든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튜링 기계라는 걸 제시했고, 한편으로는 인간과 컴퓨터가 만나서 할 수 있는 어떤 궁극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런 튜링 테스트라는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사실 튜링하는 한 사람이 제시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과학과에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사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아, 그 전에 이제 흥미로운 게 이 세 가지 소설이 아마 사이버펑크 좋아하시는 분 당연히 아실 소설일 텐데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세 가지 게임이 다 이 소설의 원작을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코나미에서 만든 스네처라는 게임은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영향받았다고 했는데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은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장의 꿈을 꾸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플에서 했던 컴퓨터는 유로맨서, 당연히 이름도 똑같습니다. 유로맨서 원작인 게임이었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서키스 엣지는 국내는 번역이 안 됐는데 조지 갈라 에핑거라고 이제 When Gravity Fails 중력이 실패할 때는 게임에 기반을 한 소설에 기반을 한 게임입니다. 이 소설들을 튜링 테스트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데 그 블레이드 러너는 보셨죠? 뒤에 2000 어쩌고 붙은 거 말고 원작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블레이드 러너 영화에 보면 이제 그 수사관이 안드로이드 테스트를 하잖아요. 보이트 캄프 테스트라고 안드로이드인지 인간인지 판별하는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그 테스트는 튜링 테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오마주이죠. 그리고 유로맨서에서는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공지능들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시켜가지고 인간을 초월하는 것을 감시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이름이 튜링 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력이 실패할 때는 사실 튜링의 테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아까 게임에서 설명드렸지만 두뇌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은 그로 인해서 내 능력도 향상되지만 그 영향으로 내 인격이 바뀌고 개성이 바뀌는데 그래서 그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기술과 연관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거.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세 가지의 소설이 모두 튜링 테스트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했던 게임들도 다 어떻게 보면 튜링 테스트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가서 하게 된 일이 직접적인 게임을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게임 엔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제 게임 엔진이 뭔지는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뭐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이라든지 지금은 유니티나 언리얼 이제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쓰면 되는데 당시만 해도 그런 범용 게임 엔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게임 회사들이 맨 처음에 하는 일은 자기 게임을 만들기 위한 게임 엔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게임 엔진이 뭐냐면은 게임에 있는 주요한 컴포넌트를 모듈화 시켜가지고 이제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이 튜링 기계인 것처럼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게임을 구현할 수 있는 이제 모델에 가까운 거죠. 근데 문제가 제 밑에 있는 이제 하드웨어 엑스트랙션 레이어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게임은 당연히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추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죠. 현실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컴퓨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제 컴퓨터 실행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그때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이제 튜링 기계처럼 뭔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 이제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만질 수 있고 경험했던 어떤 물리적이고 강법적인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게임 회사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컴퓨터에 가지고 있던 인상은 약간 이런 겁니다. 현실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몸을 가지고 존재하는 각각의 컴퓨터들이 있고 그런 이제 현실에는 그런 컴퓨터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기 먼 어디 이상적인 세계에 하나의 컴퓨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컴퓨터는 사실 모든 컴퓨터를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현실에 존재하는 컴퓨터를 얘한테 비춰서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간극이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간극을 줄일 방법을 이제 예술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예술을 공부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게임 엔진 코드의 대부분은 다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코드거든요.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컴퓨터 그래픽스를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대학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도 그 컴퓨터 과학에 관련된 것만 아니라 뭐 인문, 사회, 정치, 뭐 경제, 예술 다양한 분과들이 있는 융합대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의무적으로 다른 분과의 그런 수업들을 들어야 됐는데 그냥 어쨌든 컴퓨터 그래픽스도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디지털 미학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디지털 미학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의 작품을 접하게 됩니다. 그 작품을 그냥 제가 이제 텍스트로 묘사한 건데
방 한 벽에는 무질서하게 붙여진 은색 테이프 조각들이 있다. 그 옆에는 테이프 조각에 접촉하면 소리를 재생하는 플레이백 헤드가 있다. 이를 테이프에 대고 움직이면 다양한 소리 조각이 들린다. 각각의 상호작용마다 이 조각들은 다양하게 조립된다. 혹시 무슨 작품인지 맞히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정답입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 작품을 이제 처음 접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예술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디지털 미학 시간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에서 나오는 것을 짚었는데 사실 이걸 접하고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아까는 소개를 안 드렸는데 그 MXX라는 컴퓨터는 처음에 저장 매체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다수 계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아까 튜링 기계처럼 이렇게 테이프가 쭉 있고 그 테이프에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테이프에 쓰여진 기록들을 순차적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테이프 마지막까지 정보를 읽으면 그게 다 컴퓨터 메모리에 로딩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게임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게임 카세트를 넣고 플레이 버튼 누른 다음에 좀 긴 게임은 한 5분에서 1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컵라면에 물 부어가지고 3분 기다리면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컵라면 먹으면서 이제 게임이 실행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IBM PC XT가 나오고 하면서 디스켓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디스켓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켓이라는 거에서 더 발전돼서 훨씬 큰 용량의 하드디스크가 나왔는데 그 하드디스크부터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드디스크는 이게 물리적인 커다란 판인데 그 판에는 다 이렇게 주소가 있어가지고 그 주소만 있으면 하드디스크 헤드가 그냥 바로 가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는 랜덤 억세스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백남준이 아날로그 매체인 테이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벽에 붙인 다음에 플레이 헤드를 이제 아무렇게나 갖다 하면은 그 소리들이 조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디지털 현상인 랜덤 억세스라는 것을 이제 재현해 놓은 거죠. 그걸 보고 사실 이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기술을 사용한 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인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약간 이거 도구적으로 사용했구나 그런 인상이었는데 백남준의 랜덤 억세스는 약간 그 기술의 본질을 되게 캐치하고 있다. 그것도 기술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되게 핵심만 추려가지고 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예술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접한 게 이제 Experiment in Art and Technology하고 EAT라는 단체입니다. 이제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계속 이제 지금은 잘 모르실 테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만 해도 벨 연구소가 이제 세계 최고의 연구소였습니다. 이제 정보 이론을 클라우드 샤논이 냈는데 클라우드 샤논은 사실 벨 연구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매체, 디지털 과학에 대해서 사실 벨 연구소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 근데 그 벨 연구소에 있던 엔지니어들 중에서 이제 예술에 관심을 가진 엔지니어들하고 반대로 기술을 사용해서 뭔가 예술을 하고 싶었던 뭐 로버트 라우센버그라든지 앤디 오월이라든지 뭐 커닝햄이라든지 그런 당대 예술가들이 협업을 해서 뭔가 기술과 예술 양쪽을 가지고 사회를 탐구했던 어떤 실험을 했던 단체가 EAT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고 저도 예술을 사용해서 기술을 좀 탐구해 볼 수 있겠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간극이 있잖아요. 현실에서 제가 만지고 경험하고 저한테는 감각적인 이 컴퓨터하고 이론적인 어떤 이상적인 컴퓨터의 이 간극이 있는데 이런 예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간극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면접 볼 때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랩에 갈 거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연구실을 택할 때는 이제 컴퓨터 경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랩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랩에는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용훈인데 김용훈도 그 랩에 있었고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은 이제 변지훈 작가님인데 이제 당시에 변지훈 작가님한테 많이 배우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을 통해서 기술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었고 반대로 김용훈은 대학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을까? 기술이 인간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제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서 같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작업을 했던 건 아니고 과연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자 해서 한 달 정도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미디어 아트 기관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러스 레팅가 센터도 가고 저게 이제 김용훈인데 제트카엠도 가고
이제 그 여정에 있던 뭐 다양한 미술관이나 박물관들도 가고 이제 뭐 이건 이제 컨셉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보기만 했던 게 아니라 긴 이동 과정이나 아니면 밤에는 가서 그날 봤던 거에 대해서 뭐 토론도 하고 실험도 하면서 코드도 짜고 하면서 이제 예술과 기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비로소 2012년 봄에 이제 작업실을 물레동에 열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5월부터가 이제 신승백, 김용훈 팀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술에 이르기까지의 제 개인적인 여정이었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신승백, 김용훈 작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포트레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트레이트는 초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아바타라는 이름의 초상화인데 이 초상화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영화를 계속 보면서 1초에 한 번씩 영화에 등장하는 얼굴들을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검출한 다음에 그 얼굴들을 계속 이제 평균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얼굴만 크롭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크롭하면서 그 주변 영역도 일정하게 크롭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영화의 시각적인 느낌도 같이 이제 묻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그 한 영화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 있던 어떤 주요한 캐릭터나 그 영화의 어떤 분위기가 묻어나오는 그런 초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건 어떤 영화의 초상일까요? 딱 보시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았습니다. 네, 매트릭스입니다. 이제 매트릭스도 사실 이제 기술 이런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나오던 영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학생하고 얘기하니까 매트릭스를 모르더라고요. 예. 매트릭스도 벌써 한 20년 됐나요? 20년까지 안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세월이 참 빠르죠? 네, 하여튼 근데 요즘 시대에 봐도 매트릭스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매트릭스 제일 처음 편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메모리인데 역시 이제 얼굴 검출 기술을 사용한 작품입니다. 이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자기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의 얼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보였던 그 포트레이트하고 기술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 얼굴 검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자기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을 이제 크롭을 하고 그 얼굴들 다 평균을 내서 계속 누적시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컴퓨터가 가진 어떤 총체적인 자기가 접했던 어떤 인상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 작업인데 이 두 작업은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어떤 생각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이제 포트레이트에서는 이제 기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인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묻어 있다면 메모리는 좀 더 제 개인적인 어떤 컴퓨터에 대한 기억 그런 거를 좀 녹여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승백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술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 간극을 좁힐 어떤 방법을 찾게 된 거죠. 이제 종이하고 연필만 할 수 있는 어떤 이론 과학으로서의 컴퓨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몸으로 만지고 경험한 어떤 제 컴퓨터에 대한 경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과학으로서의 컴퓨터 과학 그런 것을 시작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이제 하나의 컴퓨터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옆에 이제 인간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이제 김용훈을 만나고 김용훈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동안은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인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컴퓨터 앞에는 항상 인간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인간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인간에 대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이제 이때서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는 컴퓨터와 인간입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컴퓨터와 인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소개하고 싶은 저희 작업은 클라우드 페이스입니다. 이 작업 역시 얼굴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잠시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컴퓨터에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하늘에서 얼굴을 발견하는 순간 그 순간을 이제 사진으로 찍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름에서 찾은 얼굴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2012년 작업이고 사실 아트센터 나비에서도 2017년, 18년인가 아마 전시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다른 버전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 작업이 재미있는 게 사실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얼굴을 찾는 건 컴퓨터에 오류잖아요. 왜냐면 이게 실제 얼굴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인간이 볼 때도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제가 그 뭐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인가 하여튼 그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인데 거기서 보면은 사실 뇌과학 초기에 이제 인간의 두뇌를 파괴하면서 인간의 뇌를 탐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뇌과학 초기에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뇌 일부가 손상된 사람을 면담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 그 두뇌 구조를 탐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구름 같으니까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하고 인공지능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 이런 오류를 통해서 그런 인공지능이 가지는 어떤 고유한 특성을 탐색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이제 인간의 뇌를 처음 연구했던 초기에 인간이 가진 시각적인 오류나 어떤 그런 인지 과정에서 오류를 통해서 탐색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약간 이제 좀 약간 작업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개념을 확 잡는 작업이 이제 페차입니다. 여기서 얼굴을 찾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당연히 여기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아직 한 명도 찾을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이미지를 컴퓨터한테 보여주면 두 개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제 사람의 얼굴 당연히 정확하게 찾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는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이미지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페차라는 단어도 생소하실 텐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만든 단어거든요. 이제 얼굴 검출로 컴퓨터하고 인간을 구분하는 튜링 테스트의 약자로 이제 페차라는 거를 만든 겁니다. 이제 여기저기 튜링 테스트가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 튜링 테스트랑 반대죠.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이제 컴퓨터 사이에 숨어 있는 인간을 어떻게 보면 발견하는 테스트인 거죠. 컴퓨터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튜링 테스트에 영감을 받은 다른 작업인데 이제 캡처 트윗이라는 작업입니다. 이게 뭔지는 아시죠? 이제 웹사이트 가입할 때 되게 일그러진 막 글자를 막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잘 어떨 땐 잘 안 읽히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해커들이 자동화된 방법으로 사이트에 무단으로 대량으로 가입해서 예를 들면 이메일 서비스라고 하면 막 스팸 날리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자동화된 방법을 못 쓰도록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만 읽을 수 있는 글자를 통해서 인간과 컴퓨터를 자동으로 구분하는 방법. 그거의 약자가 이제 캡처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이트마다 다 이런 거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캡처 트윗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이름 바뀌었죠. X로 바뀌었는데 작품 이름은 캡처 트윗입니다.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캡처를 만들 수 있고 트윗을 누르면 이제 트위터로 트윗이 됩니다.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한 트윗으로. 네. 이 작업이 이제 할 당시가 2013년인데 그때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대규모 감시를 폭로한 시점이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당연히 대규모 감시를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없고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도 약간 그런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흥미 있었던 거는 이 캡처라는 게 컴퓨터는 할 수 없고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 그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약간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 그런 거. 그렇게 작업을 하던 와중에 이제 2014년에 이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 주제작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했던 모든 작업을 초청받아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했던 작업을 종합해서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용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때 페스티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이 키워드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컴퓨터하고 인간이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지금 이게 겹치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세 개의 작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클라우드 페이스, 패처, 캡처 트윗. 이제 캡처 트윗은 인간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죠. 저 영역이라고 치면 저 다이어그램에서 제 오른쪽 영역일 겁니다. 반대로 패처는 컴퓨터만 볼 수 있는 얼굴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저 빨간색에서 제일 왼쪽일 겁니다. 반대로 클라우드 페이스는 인간도 얼굴로 보고 컴퓨터도 얼굴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기술을 어떤 도구가 아니라 기술 그 자체를 이제 소재이자 주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탐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이제 2014년에서 2015년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매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키워드가 컴퓨터와 지능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작업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작업이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시작을 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에 거의 전시를 했던 작업입니다. 이제 플라워 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꽃 이미지를 왜곡을 시킵니다. 이 꽃 이미지는 김용훈이 한국에 있는 들과 산을 누비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꽃 이미지를 변형시킨 다음에 사물 인식 인공지능한테 보여주는데 그 뒤틀린 꽃 이미지 중에서 그 인공지능이 90% 이상 꽃이라고 확신하는 이미지만 모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틀린 이미지도 그 인공지능은 이제 90% 이상의 확신도로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이미지들도 이제 그 인공지능은 90% 이상 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이 무렵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답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정답을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 작업을 이제 나비에서 제일 처음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전시 시점이 3월 17일입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대국이 3월 12일 날 끝났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이제 이세돌하고 알파고 대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5일 사이인데 브로셔에 이 얘기를 냈다는 거는 이제 큐레이터 분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작업은 2015년 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나비에서 전시할 때는 이제 이런 형태로 미디어 파사드 형태로도 하고 큰 스크린에서도 하고 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전시를 했습니다. 어, 이제 이 작업이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뒤틀린 꽃 이미지에서도 보이지만 인공지능은 강하게 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볼 때는 좀 알 수 없는 거 그런 인공지능 판단에 대한 작업인데 이제 좀 미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이고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인데 걔가 인간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작업인데 만약에 미래적인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한테 0대5로 완패를 했으면 약간 좀 힘이 빠지잖아요. 우리는 막 되게 막 인공지능의 판단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알파고가 다졌다. 이러면 이제 약간 좀 힘이 빠졌을 텐데 이세돌 구단한테 안 된 이야기지만 어쨌든 결과는 4대1로 알파고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었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국 전날만 해도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얼마나 이길 거냐가 아니라 얼마나 근소하게 질 거냐를 대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바로 전에 뭐 ICL이라든지 뭐 뉴입스라든지 뭐 ICB라든지 이제 인공지능에서 되게 유명한 학회에서 전문가를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인간 최고수가 아니라 인간 바둑 프로한테 인공지능이 이기려면 얼마나 걸릴까 설문조사했을 때도 평균적으로 나온 기간이 뭐 3에서 5년 정도는 돼야지 인간 프로하고 결혼만 하다라는 이야기가 불과 그 직전에 있던 학회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알파고가 인간 최고수를 한 번 이긴 것도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이겨버린 거죠. 근데 이제 알파고가 이겼다는 사실 자체도 놀랍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거는 알파고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식을 설명하려면 사실 이제 이걸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이제 뭔지 당연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20년 알파고로부터 20년 전에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체스 인간 최고수였던 이제 카스파로브를 딥블루라는 그 인공지능이 이긴 사건인데 이게 이제 그 처음 이긴 대국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당시에 딥블루가 사용했던 그 다음 수를 놓는 방식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딥블루가 사용한 방식은 아니고 당시의 체스 프로그램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인간이 체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을 이제 형식 언어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렇게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이제 다음에 어떤 수를 둬야 유리할지를 점수를 통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인간을 이겼는데 사실 이런 방법으로는 바둑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런 휴리스틱으로는 절대 인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이게 알파고 논문을 네이처에 이제 낸 건데 여기도 나오지만 알파고는 바둑판을 이미지로 봅니다. 거기에 이제 컨볼루셔널 AI라는 거 사용하는데 저게 뭐냐면 이제 줄여서 CNN이라고 부르는데 저건 이제 인간의 시각 피질 구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딥러닝 구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미지 처리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바둑에 관심 있는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바둑 해설을 들으면 사실 바둑 고수들은 바둑판을 계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둑판을 보고 느끼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둑 해설할 때도 뭐 이 바둑의 기세가 어떻다, 이 바둑 행마의 뭐 모양이 어떻다, 이 집이 뭐 두텁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설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딥블루하고 다르게 알파고도 역시 이 이미지를 보는 방식으로 인간 최고수를 이겼다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고 왜 흥미로웠냐면 이제 저희 신순백 김용훈 작업이 앞에서부터 계속 소개를 해드렸지만 인공지능 중에서도 컴퓨터의 시각에 관련된 그 컴퓨터 비전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도 역시 그런 바둑판을 보는 방식으로 바둑판의 형태를 판단해서 인간 최고수를 이겼다. 그래서 작업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전시를 했던 시점도 다행히도 이제 거의 비슷해가지고 여러모로 좀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그 인공지능 앞에 처한 인간의 상황에 대한 작업이 이제 non-facial portrai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제 화가의 작업실에 가서 저희가 컴퓨터를 설치합니다. 그 컴퓨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제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화가한테 김영훈의 사진을 주고 의뢰를 합니다. 이 초상화를 그려줘. 대신에 조건이 있어.
이 컴퓨터에 내장된 인공지능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알아볼 수 없는 초상화를 그리는 게 이제 화가의 목표인 거죠. 잠시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계속 이제 찾아내죠.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 눈에도 얼굴로 보이니까 인공지능이 못 찾을 리는 없겠죠. 이제 가끔 뭐 오류도 보이긴 하지만 옆에 있는 사진에서는 확실하게 계속 얼굴을 찾아냅니다. 가끔 이제 팔레트로 이제 얼굴을 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일부라도 있으면은 이제 안 됩니다. 화가는 무조건 여기서 어떤 얼굴 디텍션도 안 되도록 하는 게 이 태스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양한 화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것을 이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 완성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커미션을 받아서 2018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 그 직후에 이제 일본에 가서 워크숍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일본의 화가들하고 협업을 한 거죠. 이제 저 원래 사실 이제 한국에서 제작했을 때는 한 달 기간을 줬는데, 이때는 이제 워크숍이다 보니까 하루 만에 하는 거였는데, 근데도 굉장히 이제 잘 하시더라고요. NTT IC에서도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예, 전시했던 데가 이제 NTT ICC인데, NTT IC가 이제 도쿄에 있는 미디어 아트 기관이거든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여기 아트센터 나비하고 역사도 비슷하고 약간 성격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 근처에 굉장히 맛있는 그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혹시 가시면은 전시 보시고 그 돈가스 집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전시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아까 앞에 그 김용훈하고 같이 전 세계 미디어 아트 기관 탐방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상에 남은 미디어 아트 기관이 아르스 릴핑가 센터, ZIM, 그다음에 NTT ICC인데, 그 여행의 가장 끝이 NTT ICC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고 전시를 했던 순서도 아르스 릴핑가 센터에서 제일 먼저 전시를 했고, 오늘 소개 안 드렸지만 그 아포스마틱 자켓이라는 작품으로 ZIM에서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했고, 좀 있다가 이제 NTT IC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 저한테는 약간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돈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또 이때가 2019년인데 이해 겨울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해서 그 후 3년 동안 해외를 못 나가게 돼서, 네, 뭔가 진짜 약간 뭔가 한번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컴퓨터와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이좋게 있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점점 영역을 뻗쳐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인간한테 얼마 안 남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 계실 텐데, 이게 좀 미래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하죠. 저게 점점 확장돼서 언젠가는 아예 인간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제 우리가 처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주제로 작업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 바로 몸에 대한 건데, 그래서 이제 다음 키워드가 컴퓨터와 몸입니다. 네. 지금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머가 남자지만 사실 초기에는 이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거기 뭐 영화 장면이 생각나는데 히든 피겨스인가? 네, 그 영화 보시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게 되게 초기 컴퓨터인데, 이게 초기에 뭐 애니악, 에드박 이런 컴퓨터들의 부품을 당시에 일했던 이제 그 여성 과학자들이 들고 있는 사진인데, 이제 컴퓨터가 기능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튜링 테스트에서도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점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그때 그래도 인간하고 컴퓨터하고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몸은 다를 것 같거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어쨌든 컴퓨터의 몸은 굉장히 달랐잖아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소개해드린 그 알파고도 이제 저희가 봤던 건 이렇게 앞에 있는 모니터에 있는 그 기보를 보고 이제 대신 바둑을 두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인 저한테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이제 이세돌군을 한 수 두면 그게 이제 전송이 돼가지고 그 태평양 심해에 있는 해저 케이블 따라서 이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어떤 컴퓨터들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대의 컴퓨터가 아니라 저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거대한 크기의 컴퓨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 컴퓨터의 무리들이 계산한 결과가 다시 와서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다시 다음 한 수를 두는 거죠. 이게 되게 저한테는 뭔가 되게 아득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몸이 점점점 이렇게 분화되는 모습이 되게 이제 뭐랄까 약간 뭔가 심연을 들여다보는 느낌인데, 그래서 어쨌든 약간 컴퓨터의 몸, 인간의 몸에 대한 생각을 요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non-facial mirror라는 작업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초기 작업인데, 이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에 이제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가지고 이제 얼굴을 보면 피합니다. 네, 얼굴을 비추기가 쉽지 않죠. 이 거울의 얼굴을 비추기 위해서는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막 뒤틀어야겠죠. 그러니까 얼굴을 얼굴이 아닌 걸로 만들어야 이 거울에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컴퓨터는 인식할 수 없는 형태의 얼굴로 만들어야 이 거울에 얼굴을 비출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얼굴을 비추어 본들 그 얼굴이 우리한테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좀 재밌죠. 참고로 이 작업은 지금 그 성북 어린이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하니까 아주 궁금하신 분은 이제 뭐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참석했던 그 아르스 릴리카 페스티벌에서 그때 당시 주제가 What it takes to change였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거,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행사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행사 부속 행사로 젊은 과학자, 예술가, 뭐 기술자들을 모아가지고 미래하고 변화에 대한 어떤 워크숍을 개최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 반대로 김용훈 참여하고 제가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여드리면, 저기 왼쪽이 김용훈입니다. Stand by the side that you feel is most human, not the one you have the most empathy towards. So that was like really slowly eating. I've never seen anybody like eating like. 네, 김용훈이 먹는 모습이 인간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흥미로웠던 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만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거하고 인간성이라는 거를 약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테스트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가 더 인간 같냐? 그 사람의 몸인데 같은 사람의 몸이어도 어떤 건 더 인간적이고 어떤 건 덜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기계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기술과 인간에 대해서 인간할 때 꼭 기술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이때 어렴풋하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스톤이라는 작업인데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바닷가에 돌이 있고 뭔가 이상하게 붙어있는 게 저게 다 센서입니다. 참고로 울릉도고요. 10월이라서 굉장히 차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센서에서 그 바위 표면 어느 부분에 물이 닿는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이 박스에서 그 경험을 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가 바위가 되는 거죠. 그 바위에 파도가 닿았던 부분을 저 솔레노이드를 통해서 두드림을 통해서 그 바위의 어떤 경험, 그러니까 이 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 소리를 통해서 한번 바위가 돼보는 겁니다.
저 영상하고 싱크가 맞아서 실제로 저 안에서 이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 상하이 아마 독일 문화에서 커미션 받았던 작업이고, 이게 재밌는 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돌이 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 작업이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어쨌든 내가 돌이 되는 것을 매개하는 게 이제 기술이라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기술을 통해서 뭔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게 강력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뭐 정신을 뭐 인터넷에 업로드해서 뭐 영원히 산다든지 아니면은 막 초월적인 지능을 가진다든지. 근데 약간 그냥 바닷가에 있는 돌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게 되게 재미있었고, 그래서 이 작업을 생각할 때면 약간 이제 그 바닷가에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바위가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약간 그런 풍경이 좀 떠오르는 작업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업이 이제 가장 최근 작업인 넌센스 댄스인데, 이거는 이제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주관하는 무용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했던 작업이고, 2021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작년 2022년에 여기 근처에 있는 저기 세종문화관에서 공연을 했고, 바로 어제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어린이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어제까지 그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도 거의 벼락치기로 준비를 하느라 약간 죽다 살아나는 느낌인데, 이 작업은 이제 저하고 김용우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무가이자 무용수인 이제 정지혜 강성용하고 같이 협업을 했고, 이 공연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공지능은 볼 수 없는 춤을 추는 공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객석에 인공지능이 관람객들과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를 보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무엇을 판단하느냐? 춤인가? 춤이 아닌가? 이걸 계속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춤이라고 생각하면 조명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은 적외선 카메라에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무대를 보면서 그 깜깜한 와중에도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추는 게 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불을 켭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인공지능은 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 공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는 파트 1하고 파트 2가 있는데 80%, 70%, 70%. 들으시는 것처럼 그 파트 1에서는 인공지능이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뭐 70%로 춤이야, 60%로 춤이야, 50% 춤이야. 난 그렇게 확신을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무용수가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자기의 인식을 이렇게 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에서는 그 정렬하는 과정을 무용수에게도 필요하고 관객도 사실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걸 통해서 관객들도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50%. Non-dance. Dance. 50%. 50%. Non-dance. 40%. Non-dance. Dance. 50%. Non-dance. Dance. 50%. 80%. Non-dance. 이제 파트 2에서는 인공지능이 춤으로 인식하면 불을 끕니다. 이제 본격적인 넌센스 댄스를 추는 거죠. 인간만 볼 수 있는. 네, 이게 공연 하이라이트이고, 그러니까 이 공연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리서치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몸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무용수하고 안무가하고 협업을 하면서 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지금도 이제 계속 협업을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뭐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다양한 컴퓨터의 이름과 컴퓨터, 그 다음에 컴퓨터와 예술, 컴퓨터와 인간, 컴퓨터와 지능, 컴퓨터와 몸,
그래서 5개 키워드를 다 얘기했죠. 원래 오늘 5개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작업을 하는데 뭔가 과거에 대한 회고하고 현재 상황만 이야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트센서 나비에서 5년 후에 이번 6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상황을 상상을 하고 제가 그냥 한 장을 더 넣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키워드는 미정입니다. 왜냐면 5년 뒤는 잘 모르니까 뭐 생각하고 있을지.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을 가정하고 소개하고 싶은 작업은 이제 캐덜 휴먼, 고양이와 인간이라는 작업입니다. 이제 여기 2개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하나의 컴퓨터는 고양이 얼굴을 인식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미지는 그 고양이 얼굴을 인식하는 컴퓨터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른 또 하나의 컴퓨터가 있는데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컴퓨터입니다. 그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컴퓨터가 사람이라고 인식한 고양이 얼굴들을 모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100개, 100개, 총 200개를 모아서 한 작업이 이제 2개의 컴퓨터와 2개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캐덜 휴먼이라는 작업인데 이 작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거를 이런 맛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칼 세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이 이제 1980년대에 나왔는데 그 당시가 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저는 그때하고 지금은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제 소련이라고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그 미국하고 힘을 겨루던 초강대국입니다. 이제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의 힘겨루기가 극에 달해서 그건 이제 냉전이라고 불렀고 그 시기에 이제 인류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다량의 핵무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를 뭐 수백 번이라도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인류가.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이제 지구를 탈출해서 우주적인 시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우주를 빗대어서 이제 과학, 기술, 인류, 사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이제 그 책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 탐사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항상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이거 왜 해야 되냐 도대체 우주 왜 나가야 돼? 그거에 대한 칼 세이건의 답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답변인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 구성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출발점이 이제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고문인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까 봤던 그 위협적인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어떤 하나의 인공지능만 생각하잖아요. 방금 보여드린 캐덜 휴먼처럼 다양한 인공지능이 있고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어떤 개개의 컴퓨터에 대한 기억처럼 그런 개개의 특성을 가진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마 아이들은 이제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개별적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실이 다르고 뭐 빅스비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공들 중에서 어떤 거는 우리 인간처럼 그냥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어떤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 어떤 인공지능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공지능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우주를 탐사하도록 우리 이끌어줄 수도 있겠죠. 지금 얼마 전에 보이저 2호가 통신 끊겼다가 다시 막 복구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보이저 2호가 지금 해왕성 넘어서 태양계 넘어서 우주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약간 그 보이저 2호처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얘도 데려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그 보이저 2호를 발사하기 위한 보이저 프로젝트의 연구 리더도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 세이건의 이야기를 빌려서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안에는 우리 인류가 있다.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공지능은 우리 인류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방법이다. 네, 비 오는 와중에도 먼 길 와주시고 긴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